안녕하세요. 정종철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원천징수 실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 얼굴 기억하시나요? OT 때 그때 잠깐 보셨죠? 이렇게 생겼죠? 우리 회사 봄 워크샵 때 갔던 사진인데요. 요 뒤에는 김근수 회계사님이 크리스탈하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군요. 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천징수 실무에서는 뭘 배우게 될까요? 제1절 원천징수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서식을 배워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실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온갖 서식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별 원천징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로 참고자료로서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개요 간단한 것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 자료는 여러분 다운받으셨죠? 네,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개는 회사가 되겠죠. 회사가 그 지급받은 자가 부담해야 될 조세를 징수하여, 그래서 지급하는 자는 회사고 지급받는 자는 대개는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조세를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는 소득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법상 기본인데, 이 원천징수라는 것은 대개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 받는 사람의 세금을 대신해서 떼어가지고 납부하는 이런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아래 그림에서 내려가서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가 소득자,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원천징수, 세금을 일부 떼어가지고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 17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근로자가 세무서에 가서 내 세금 얼마입니다 라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세무서 난리 나겠죠. 네, 그래서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한 원천징수는 바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얼마씩 줬습니다 라고 국가에다가 신고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바로 근로자에게 100만 원 주고선 200만 원 줬다고 사기칠 수 없도록 만들어놨죠. 왜냐하면 받은 근로자는 또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라든가 또 혹은 본인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놔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 원천징수라는 것을 그 지출 증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 기능에 거래 증빙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띄어서 납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띄어서 납부하는 것보다는 좀 분산되는, 조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그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소득을 다 원천징수하냐? 그거는 아닌데요. 먼저 모든 소득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 외워놔야 됩니다.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다양한 소득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나 퇴직이나 양도는 그것들밖에 없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 나눈 것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상위 레벨이고 종합소득 안에 자식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눠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이자라는 것은 여러분 은행에다 예금하시면 이자 받아보셨죠? 네, 그 이자가 바로 이자소득이 되겠고요. 배당소득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게 배당소득이 되겠죠.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할머니께서 예를 들어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신다. 대개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잘 아시겠죠?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소득, 그게 근로소득이 되는데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죠.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걸 받게 되면 매달 꼬박꼬박 받고 계신 분들 있죠? 그게 연금소득자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소득은 이러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일시우발적으로 받는 소득인데 세법상 열거해 놓은 그런 소득들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게 퇴직소득이 되겠고요.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을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 양도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중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소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가 슈퍼마켓을 열심히 운영하셔요. 그런데 슈퍼마켓의 소득은 누가 주죠? 그렇죠. 과자를 사 먹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돈을 슈퍼마켓에 낼 때마다 그것은 슈퍼마켓 입장에서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그 어린이들이 할머니께 어떤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자영을 하는 이러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소득을 주면서 세금을 떼어버리는 그런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아하,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알려면 먼저 소득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소득자의 소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소득자는 크게 개인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소득을 벌어들이는 당사자는 개인과 법인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주로 개인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개인은 다시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나눠볼 수 있어요. 비거주자는 대개 한국에서 1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그런 사람, 외국인들을 비거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대개 거주자에 대한 소득을 다루게 되겠죠.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이미 보신 것처럼 종합, 퇴직, 양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주요 소득들을 한번 표를 가지고 살펴보시면 대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급상여가 되겠죠. 급상여에 대해서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띱니다. 그것을 간이세액이라고 하는데요. 간이세액을 원천징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연도 2월 달이 되면 매달 뗀 세금을 정산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대로 떼었는지 안 떼었는지. 그래서 더 떼기도 하고 혹은 돌려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연말정산 때 이루어지죠.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보다는 우리가 흔히 잡급 한다고 하는 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에 대한 소득세인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또 세금을 떼게 되고 혹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그래서 1년에 4번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명세서란 것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소득은 대개는 상금이나 당첨금, 강연료,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소득들을 대개는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기타소득이 뭐가 있죠? 그렇죠. 로또 복권 당첨금. 네, 그게 기타소득세가 떼어지게 되겠죠. 상당히 많은 세금을 뗍니다. 최대 33%의 기타소득세를 지방소득세와 함께 떼게 되겠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 사업을 하면 역시 사업소득이 되게 됩니다. 역시 지급할 때 대개는 학원 강사분들 같은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궁금합니다. 여기도 강연료가 나오고 여기도 강사료가 나오는데 강연료하고 강사료는 다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강의를 직업적으로 하느냐, 아주 그냥 사업적으로 하느냐, 일시후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시후발적이면 기타소득, 사업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세법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서 세금을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놀이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아버님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아버님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실 때 많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게 근로소득을 받으실 때마다 매달 1단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는데 일용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매달 징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때 매달 그 다음 달 10일에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그랬다가 2단계로는 퇴직을 하시거나 혹은 연말이 되면 재직 중이시라면 연말정산,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후에 반드시 2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혹시 아버님이 5월달이 되면 좀 바쁘시다 싶으시다면 3단계 합산신고,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아버님이시라면 2단계에서 종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 예를 들어 아버님이 건물을 하나 임대하고 계신데 건물 임대소득, 즉 사업소득이 있으시다. 그렇다면 근로와 사업을 합쳐서 5월달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은 1단계에서 끝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2단계에서 끝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3단계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번 쭉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은행이나 회사가 이자나 배당을 줄 때 1단계에서 원천 징수를 거의 대부분 해버립니다. 14%에서 90% 육박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 14%, 지방소득세 10%를 얹어서 한다면 14%에 1.4%니까 15.4%가 되겠죠. 네, 그것을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끝내버립니다. 2단계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요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라는 것이 되게 많이 돼서 2단계, 1단계에서 그냥 끝내버리죠. 다만 이자 배당 소득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3단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이하이거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그런 이자 배당만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정리하자면 이자 배당은 1단계에서 거의 끝나지만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3단계에서 합산이 될 수 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분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할머니 1단계 원천징수라는 건 없죠. 2단계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 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처럼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프리랜서 분들도 계셔요. 사업적으로 프리랜서 혹은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업장이 없이 그냥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상대방 회사가 프리랜서 대가, 예를 들어 강사료 같은 걸 줄 때에 1단계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약 3.3%를 뗀다고 합니다. 여기 3%는 소득세만을 말하고요. 지방소득세 10%를 얹으면 3.3%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친구가 야, 너 저기에서 강사료 받았는데 한 세금 3.3% 띈 것 같더라? 이거 근로소득인가? 틀렸죠? 네, 3.3%대였다면 사업소득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도 없습니다. 다만 보험 모집인 있죠? 우리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보험 모집인이라든가 방문 판매 사원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단계를 징수당한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3단계에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보험 모집인 등이 여기 2단계에서 종결을 했다면 3단계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죠. 근로자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볼 수 있는데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눠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게 되고 사적연금은 그냥 지급액의 5% 정도를 떼게 돼요. 그랬을 때 그리고 2단계로 가서는 공적연금 연말정산이 있지만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죠. 분리과세라는 것은 1단계에서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 신고에서는 공적연금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이쪽에서 분리과세된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그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냐 300만원 초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단은 20%, 지방소득까지 합하면 22%를 떼게 되고, 이런 경우 2단계 연말정산은 없고요. 그리고 3단계 종합소득 신고 같은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즉 종합소득 신고에 합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1단계에서 끝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때는 1단계와 3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그냥 끝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받을 때 1단계에서 대개는 다 끝내버립니다. 2단계 없고요. 대개 3단계도 없는데, 이 3단계에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은 2개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A 회사, B 회사 2개 동시에 다니다가 동시에 퇴직한 사람은 2군데에서 받았겠죠. 이럴 때는 합산정산이 돼야 되므로 이 3단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라는 것은 없고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예정신고라는 것을 했으면 3단계에서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3단계 종합소득 신고처럼 비슷하게 합산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종합, 퇴직, 양도소득 요 세 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의 세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발생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가능하죠. 퇴직하는 해에는 근로소득도 있을 것이고 퇴직소득도 있게 되겠죠. 그때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 퇴직, 양도 이 세 가지의 소득은 절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종합 안에서는 합산을 하지만 종합과 퇴직을 합산한다든가 종합과 양도를 합산한다든가 퇴직과 양도를 합산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소득별로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방법, 그것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기억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분류하고 좀 비슷한데 1단계 원천징수에서 세금 징수를 끝내버리는 방법을 분리과세라고 하죠. 아까 예를 들자면 이자 배당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났었죠. 네, 그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자소득 같은 경우 대개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15.4% 뗀다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때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100분의 14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얹으면 14%에다가 1.4% 더하니까 15.4%가 되겠죠. 뭐 다른 세율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항목들은 주로 발생하지는 않고 되게 일반적으로는 14%의 세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이자와 같아서 14%대의 세율이 되게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그렇지 않은 사업소득이 있었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3% 정도가 되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3.3% 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이라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근로소득에는 기본세율을, 일용 근로소득에는 6%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지급액이 6%가 아니라 계산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죠. 이때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6%에서 최대 38%까지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누진세율 체계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것을 기본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6%다, 15%다 이렇게 단일세율이 아니라 다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되는 것을 기본세율이다. 그래서 소득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기본세율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은 기본세율을,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5% 정도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기타 소득 일반적인 경우에는 20%를 적용하는데, 특히 기타 소득 일반적인 경우는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22%를 적용하죠.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서 특히 봉사료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5%대의 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세법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 혹은 면제한다 라고 정해놓은 것들은 당연히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음에 기타 소득 중에서 과세 최저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 최저한 용어 기억해 놓습니다. 과세 최저한이라는 것은 기억 니은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경우 저 디귿 아래에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일 때 금액자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기타 소득은 강사에게 지급하는 전체 금액을 말할 거고 기타 소득 금액은 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80%를 뺀 나머지 20%의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 주석에 가서 보니까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는데요. 80% 정도를 필요경비라고 해서 빼고요.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전체 금액의 20% 정도가 결국은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5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그 중에 80%가 20만 원이 되니까 나머지 5만 원이 딱 남게 되죠. 그게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세 최저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천징수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가로 1번만 볼까요? 소득세 원천징수 배제. 즉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데 원래는 1단계에서 세금을 떼고 2단계에서 연말정산하고 3단계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1단계에서 세금을 안 떼었지만 나중에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돼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굳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다음에 뒤로 가서 보시면 소액부징수, 이것도 과세 최저한과 함께 기억해 놓습니다. 소액부징수 딱 봐도 거둘 세금이 너무 적어. 그러면 세금을 떼지 않는데 그 적다는 게 얼마냐? 1,000원 미만일 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도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거주자의 것만 한번 쭉 살펴봤는데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요.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1년 미만 체류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거주자와 비스무리하지만 약간씩 좀 다른 게 있어요. 선박 등의 임대소득이라든가 무슨 인적 용역소득이라든가 사용료 소득 같은 게 있는데 거주자와 사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용어가 좀 다르니까 헷갈립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거주자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법인 원천징수는 우리가 여기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내국법인한테 줄 때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외국법인한테 줄 때는 비거주자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런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할 때 지방소득세 10%씩 같이 들러붙는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들러붙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라는 건데요. 농어촌 특별세는 아무데나 들러붙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라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요 혜택을 받은 근로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은 근로자, 이러한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바로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농어촌 특별세는 그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감면받은 세액의 20%, 그래서 그러한 혜택 자체의 20%가 아니라 혜택으로 인해서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당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보기가 어려운 항목인데 참고 삼아 우리 기억해 놓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어때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씩은 그냥 같이 들러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세무서에 내지만 이 지방소득세는 이게 지방세에 해당이 돼서 어때요? 지방자치단체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는 곳이 달라요. 시군 구청에다가 이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러나 소득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바로 세무서에다가 내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게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서식의 종류와 그 연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이 실무에서는 이 서식들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식선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식이 뭐가 있을까? 물론 급여 명세서라는 것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세법상 법정 서식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는 그런 서식이 되겠죠. 그래서 세법상 서식은 따로 없고요. 다만 회사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이 있는데 조금 이름이 깁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하면서 그 근로자들에게 거둔 전체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또 자체적으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것을 근로자별로 하나씩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근로자가 그걸 하나 자기 걸 좀 띄워달라 그러면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를 정의하기로 해요. 세무서에다가 매달 제출한 서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리고 근로자별로 하나씩 작성해서 갖고 있는 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시점에서는 이제 근로자한테 그동안 매달 띄었던 금액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다시 추징할 건지 아니면 환급해 줄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때 발급하는 서식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 보관용이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을 세무서에다가도 제출해야 되고 회사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을 때는 똑같은 이름의 발행자 보관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 서식은 완벽하게 똑같은 서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서식이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냐.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이제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한테 끊어줄 때는 영수증을 그때그때 바로 끊어주고 지급 명세서는 연말정산이 끝난 그 다음 연도 3월 10일에 같이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때가 되면 2월 달에 각 재직 근로자들한테 전부 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도 보관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국가에다 제출할 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다가 연말정산분을 포함해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도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보다는 좀 단순하죠. 줄 때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서 주면 되겠고요. 국가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이걸 모아서 분기에 한 번씩 지급 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고요. 회사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걸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원천징수부는 어떻게 생겼는가? 성지섬유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박종민이라는 사원한테 원천징수부를 지금 발급한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서식은 적어놓으셔도 좋겠어요. 국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내부
그렇죠. 회사에서 내부 보관했다가 근로자들이 끊어달라 그러면 끊어주는 서식이죠. 이것은 근로자들의 월별 급여 상여 내역, 급상여 내역을 전체를 알 수 있고 세금을 얼마씩 떼었는지, 지방소득세도 얼마씩 떼었는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비과세 소득은 얼마인지 요 위에 거 총급여라는 용어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팍 쳐놓으세요. 네, 총급여라는 것은 세법에서 과세되는 모든 근로소득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중에 과세되는 것, 상여 중에 과세되는 것, 인정상여 중에 과세되는 것, 이런 과세되는 것들을 전부 다 합친 게 박정민 씨는 5,9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요거는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연봉 중에 비과세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비과세되는 게 저 아래쪽에 내려가 보니까 일부 있네요. 1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해서 270만 원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봉이라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의 합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그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월별로 세금하고 4대 보험을 어떻게 떼는지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타내는 표가 이름이 뭐다? 바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실무상으로는 그냥 징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부 띄워주세요. 그러면 바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국세청에 제출하지는 않는다. 내부 보관한다. 근로자가 띄워달라면 띄워준다. 월별 급상여 내역을 전부 다 나타낸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심지어 4대 보험 내역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월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것을 국세청에다가 제출하고 그 납부를 할 때 이걸 같이 제출해서 신고 납부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징수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지섬유주식회사 전체 근로자의 합계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근로소득 특히 간이세액을 띈 사람이 10명, 총 3,500만 원이고 10명의 세금의 합계가 100만 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달에 퇴직한 사람도 한 명 있나 보네요.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즉 이번 달 퇴직하기 전까지 1월 1일부터 근로소득 합계가 요만큼이고 정산했더니 돌려줬었나 봐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퇴직소득도 받았나 봐요. 와우, 1억 3,800만 원의 퇴직소득도 지급하게 됐고 세금을 얼마 떼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기타 소득도 지급했나 봐요. 성지섬유 주식회사가.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누가 이걸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성지섬유 주식회사 입장에서 누구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줬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회사 입장에서 전체 요약본, 원천징수한 전체 요약본을 말하는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고 국가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토탈 749만 2천 원을 내리라고 예상하고 있겠죠. 오른쪽에 납부세액의 합계가 쪼로로록 보니까 749만 2천 원. 그러면 납부서의 금액과 국가에 찍힌 입금 금액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고요. 이렇게만 떡하니 갖다 줘버리면 이제 회사 입장에 국가 입장에서 난감한 게 도대체 누구한테 줬다는 거냐 이거를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국가도 그 누구누구가 얼마씩 받았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지급명세서 근로자한테 끊어줄 때는 영수증이고요. 국가에다 낼 때는 지급명세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자 보관용에 체크할 때는 근로자한테 줄 때, 발행자 보관용은 회사가 갖고 있을 때, 발행자 보고용은 국가에다 제출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성지섬유 주식회사에 다니는 박정민이라는 근로자에게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봐서 퇴직을 한 것 같아요. 급여 상여 합계가 5,900만 원 정도가 되고 비과세 내역이 지금 여기는 없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보니까 결정세액이 빵원인 것 같아요. 농특세가 좀 있긴 하네요. 농어촌특별세. 그런데 기납부해 간 연중에 매달 납부한 세금의 합계가 670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정확한 결정세액은 빵원인데 매달 이렇게 많이 납부했으므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무려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 근로자는 돌려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게 나왔을까? 소득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상세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그 2쪽에 해당되는데요. 5,900만 원에서 출발해서 세법에서 말한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을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공제, 무슨 공제 빼서 이 사람의 과세 표준, 여기 오른쪽에도 엄청 많죠, 공제가. 과세 표준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산출세액이 이 과세 표준에 몇 프로 곱하니까 아마 6%가 곱해진 것 같아요. 곱하니까 얼마 안 돼. 거기에서 또 세액공제, 공제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빼고 났더니 하나도 없어. 진짜 세금이 영원히 많네요. 그래서 빵원의 세금이 결정세액이라고 보고가 됐고 연중에 납부한 게 이렇게 많으니 다 돌려주게 된 거죠. 아하, 이렇게 결정세액이라는 것을 하나를 계산하려면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세액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실무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각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제 항목들을 검증해야 되고 또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면 상담해줘야 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수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근로자의 돈에 직접 연관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 마세요. 프로그램이 워낙 요즘에 훌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세법에 맞지 않은 것은 아예 입력도 안 되도록 많이 설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하시고 또 저희 회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대로 잘 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용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하고는 다르게 단순하게 지급 몇 월 달에 며칠 근무했는데 총 지급액이 얼마인데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기별로 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생겼죠. 참고 삼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게 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서식은 국세청이 연계해서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아래의 사항들은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해 둡니다. 뭘 할까요? 매월 회사가 제출한 매월 뭘 제출했죠? 그렇죠. 영수증이 아니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했죠. 그러면 매월 회사가 10명한테 줬다, 10명한테 줬다, 10명한테 줬다, 뭐 몇 명한테 줬다 이런 것을 다 제출을 했는데 당연히 그것의 총 지급액의 합계는 그 다음 연도 각 사람별 지급액의 합계와 같아야 되겠죠. 각 사람별 지급액의 합계는 지급 명세서상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회사 기준 토탈 100명한테 줬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급명세서는 100장이 나와야 되겠고 그 100명한테 매달 달달이 얼마씩 줬다라고 했으면 그 100명의 연봉의 합계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르면 나중에 문제를 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가서 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인원과 금액 그리고 뭐 건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건수, 장수하고 인원이 같아야 되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불일치 사례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요.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 첫 번째 가산세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시 가산세라는 건데요. 원천징수를 매달 제때제때 신고하고 연말정산 때가 되면 정확하게 정산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징수를 안 했거나 과소하게 납부하게 될 때는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과소하게 미납한 세금이 100만 원 정도 있다. 그렇다면 100만 원에 3% 그러면 3만 원인가요? 그렇죠. 3만 원 더하기 과소한 세금의 만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 무슨 말이죠?
1일 만분의 3 해가지고 곱하기 경과일수를 하면 바로 그만큼 계속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늦게 납부할수록 계속 세금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수를 계속 곱하다 보면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겠죠. 나중에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그래서 대개는 보면 234일이 경과하면 이 전체 합계가 10%가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긴 그러니까 10%까지만 최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가산세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라는 건데요. 지급명세서라는 것은 근로자별로 한 장씩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이 지급명세서였었죠. 여기에 급여 상여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 한다면 혹은 잘못했다면 국가 입장에서 그 박종민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줬는지 알 수가 없겠죠. 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어땠어요? 박종민한테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를 알 수 없는 서식이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박종민이 얼마를 벌었는지 알려면 바로 그 원천징수 영수증이 정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게 다른 말로 지급명세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급명세서를 잘못 기재한 죄로 그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한 지급금액의 무려 2%. 그러면 박종민의 연봉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한다면 무려 200만 원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가산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이고요.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전액 다 추징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소득별로 원천징수 요령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근로소득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그 간이세액이라는 것은 이름부터 벌써 간이자가 들어가죠. 네, 정확한 세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달 편의상 간이로 정해놓은 세금이 있어요. 12개월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라는 것은 대개 20인 이하의 어떤 조그마한 회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대개 여러분들은 대기업에 가서 실무를 하실 거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를 하는 그런 회사를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이세액표를 매달 원천징수를 하다가 퇴직하는 달 혹은 계속 근로자는 다음 2월 달에 연말정산 또는 중도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요게 우리가 이미 배웠던 1단계가 되겠고 요게 2단계가 되겠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간이세액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간이세액표는 이렇게 굉장히 긴 서식인데 그 중에 일부를 잘라내 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월 급여가 250만 원 정도가 있고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해서 4명인데 이 중에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다. 본인하고 와이프하고 애들 2명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봐보자. 이때 간이세액표에는 왼쪽에는 월급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월급여는 비과세를 빼기 때문에 과세 대상 월급여만이 여기에서 해당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1,000원 단위죠. 그러면 250만 원 구간은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 중에서 바로 공제 대상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 포함 4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4명을 여기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위에 가서 보시면 부양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2명이라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공제 대상 가족수는 실제 공제 대상 가족수 4명에다가 더하기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있었죠? 2명 마이너스 하나 그러면 1이 추가가 되겠네요. 따라서 5명치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요 줄에서 5명이 만나는 거 9,780원이 이 근로자의 간이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97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겠죠. 9,780원에 10%면 978원인데 왜 8원은 떼어버립니까? 네, 10원 이하는 여기서 떼어버리고 그냥 절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세금은 1,75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1,750원을 걷어서 내야 되는데 덜 걷어서 내거나 아예 안 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배운 원천징수 납부불성시 가산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근로자하고는 다르게 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250만 원의 17%를 그대로 곱해서 내는 방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50만 원의 17%면 상당히 크죠? 그냥 간이세액표로 내면 10,000원 돈이면 끝날 거를 17%면은 수십만 원을 내게 되는데 당연히 간이세액표가 유리하겠죠? 그러나 17%가 유리한 외국인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럴까요? 대개 연봉이 한 1억 5천 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연봉 1억 5천 그러면 학생 입장이니까 와 대단하죠? 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연봉이 40억대가 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로자 개인의 연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탑 시크릿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상 비밀로 간직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은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점은 항상 업무를 하는 그 담당자로서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0원 돈을 떼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다 낼 때 어디에다 기재해야 되더라? 그렇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란 서식이 있었었죠? 거기에다가 기재해서 신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금은 납부서란 게 따로 있는데 납부서에 기재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할 때 매달 이렇게 세금을 계속 떼어서 내기는 하는데 마지막 12월달,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 말까지 계속 안 주고 있으면 그냥 안 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 설마 그렇게 해놨을까요? 네, 국세청이 어떤 데인데. 그래서 12월 말까지 지급한 걸로 봐서 돈은, 급여는 아직 안 줬어도 세금은 떼어가 버립니다. 역시 기대했던 바군요. 그리고 마지막 달 12월 달 것도 계속 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그렇죠. 2월 말까지는 준 걸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떼어버리죠. 다른 것들은 또 참조사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매달 원천 징수를 하고 나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퇴직할 때 또는 다음 연도 2월 달에 재직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보셨듯이 결정세액이란 거 하나 계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무슨 감면 같은 걸 적용했었어야 됐죠. 바로 그 업무를 여러분이 이제 수행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 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을 할 때 연단위로 이 근로자의 총급여, 우리가 총급여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추린 것을 총급여라고 했어요. 이 총급여를 집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총급여를 집계하는 작업을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총급여란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총급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받은 모든 대가를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뭘 받아요? 급여, 상여, 온갖 복리후생 혜택 다 받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결혼했다고 경조금을 받질 않나 다양한 걸 받게 되죠. 그러한 것들 중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물어봐서 아닌 것들이 있어요. 법에서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과세 제외에 해당이 되는데 적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경조금 같은 게 그렇습니다. 경조금은 아예 처음부터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필터 통과할 때 탈락. 다음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는 다시 묻습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근로소득이라고 다 과세되는 게 아니야. 세법에서 비과세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비과세 적어볼까요? 식대 10만 원, 식대 10만 원 같은 거 비과세. 혹은 출산 보육수당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혹은
월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것들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로 빠진 것들을 뺀 나머지가 총급여가 되겠죠. 총급여 밑에다 적어봅니다. 과세. 그렇죠. 그러면 근로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은 크게 필터가 세 가지로 지금 추출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먼저 과세 제외 다 추출. 나머지가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은 다시 추출 비과세. 남는 것이 총급여.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강영구 팀장이라는 한 분이 계신데, 이 근로자는 올해 1월 20날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본급 월 170만 원에서 근로계약 조건을 보니까 170만 원으로 2,040만 원이 연 단위로 되어 있고요. 정기상여는 추석과 설날에 각각 기본급의 40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개 기본급 170에 400%씩을 각각이니까 추석과 설날 각각이면 170의 8배수가 정기상여로 나가겠죠? 식대는 월 10만 원을 12개월 곱하니까 120만 원이 되겠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실비 정산조로 월 3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강영구 팀장은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360만 원이 지급되고, 성과 인센티브는 전년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그랬어요. 개인별 지급액은 2013년 6월에 확정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강영구 팀장은 올해 입사했으니까 사실 성과 인센티브가 있기가 어렵겠죠. 전년도 성과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냥 500만 원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OT 수당, 강영구 팀장은 사무직인데도 오버타임, OT는 오버타임, 즉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한 겁니다. 25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연차 수당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휴가를 최소 15일부터 가라고 전년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데, 다음 연도 1월 달에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연차 수당을 120만 원인데, 강영구 팀장은 사실 올해 입사했으니까 연차 수당이랄 게 있을 수가 없지만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육아보조금,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120만 원이 됐군요. 명절수당은 추석과 설날에 각각 3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된다. 회사 사정을 감안해서 대표이사 결정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6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직책수당, 팀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240만 원. 해외 근무자는 월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사람은 해외 근무자가 아니라서 빵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실비로 정산해서 지급한다. 다쳤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250만 원을 받았어요. 휴대폰 보조금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월 3만 원씩을 지급한다 해서 연간 36만 원. 결혼 축의금은 규정에 따라서 축의금을 받게 되는데 50만 원이다.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강명구 팀장은 아까 애가 있었는데 뭐 결혼 축의금을 받고 네, 자료가 문제를 위한 자료에 이미 명백해졌어요. 네, 그냥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께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강영구 팀장의 사례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어때요? 그림에서 봤던 거에서 총 급여액을 추출해내려면 이 필터를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첫 번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을 때 과세 제외에 해당하는 건 빼야 된다 그랬죠? 아까 과세 제외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거 뭐 적어놨죠? 경조금 적어놨었군요. 그렇죠? 우리 세법의 과세 제외는 경조금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경조금이 있죠.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서 보면 있으실 텐데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꽤나 훌륭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각종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과세 제외 항목이 됩니다. 비과세는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과세 제외와 왜 다르죠? 그렇죠. 과세 제외는 과세 비과세를 따지기 전부터 이미 근로소득이 아닌 걸 말하는 거고, 비과세는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비과세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과세 보시면 학교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로 받는 것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들은 보육교사 인건비나 유치원 수석교사의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국외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선박이나 국외 건설 근로자 이런 데들은 300만 원까지 됩니다. 병원에 전공의들이 받는 수련 보조 수당이 있는데 그것도 비과세가 되고요. 기자분들이 받는 취재 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벽지, 오지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벽지 수당을 받게 되면 월 2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받는 급여 이런 것들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면 뭐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 이런 것들도 있고 정부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이라는 것이 올해 신설이 됐는데 이 이주수당도 비과세가 되더라. 다음으로 많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사무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오버타임을 했을 때 OT 수당이 비과세가 되는 직군은 월정액 1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그렇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특별히 보육수당을 주겠다라고 하면 국가에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과세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그 학자금을 대주면 이때 사내에 규정을 두고 정규 학교에 납부금을 대주면 그때는 학자금이 전액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 근로자들 나중에 학교 끝나고 복귀하는 조건으로 대학원 같은 걸 보내주는데 그게 바로 비과세가 되게 되죠. 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근로장학금을 학교로부터 받게 되면 그것도 비과세가 되는 걸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뭐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라든가 우리사주조합 인출금의 비과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우는 흔히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장기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무려 3년간 비과세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월 100만 원 이내의 비과세 요 기간 동안에 취업한 분들만 해당되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할 경우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요 기간에 해당하신 분이 지금 3년간 비과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 위에까지 본 비과세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는 비과세가 되겠고요. 거기에 기재도 하지 않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비과세인데 기재하지 않는 비과세 해서 중요한 건 세 가지 정도만 볼까요?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과 자가운전 보조금. 그래서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월 20만 원까지 받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대준 거, 그건 당연히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식대 또는 현물 식사 때 이런 것들도 비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가 됩니다.